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7,000명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임의들의 이탈도 가시화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심화할 전망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가 내일부터 줄 소환됩니다. 경찰은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합류가 무산되자마자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국에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봄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오늘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7,800여 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만큼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도 지난달 말 계약을 끝으로 병원을 떠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들은 통상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임용 예정이었던 전임의 가운데 절반 정도가 비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고 심한 경우 재계약을 한 전임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젊은 의사들도 대거 임용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태아와 임산부의 안타까운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과 전임의까지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어 이번 주가 진료 공백 사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시험관을 시도하던 신상윤 씨에게 지난해 9월 소중한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 씨 부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태아 가운데 한 명에게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 둘째 아기가 좌심실과 우심실의 크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급한 마음에 신 씨는 지난달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한 곳에 진료를 예약했지만 얼마 안 지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렵게 잡은 진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외래도 다 취소로 하고 있고 초음파도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죄송한데 일단은 예약은 취소해드릴게요.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종합병원도 한번 진료보시면 어떨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은 커지지만 다른 병원 진료를 잡기도 어려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3주차를 맞으면서 전국 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했고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건데 환자는 머리 안 좋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게 답답하죠. 정부도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환자가 전원을 해야 할 때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정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 복귀만을 강조하며 대체 인력 채용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직접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야행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접수 마지막 날, 전국 각 대학이 고심 끝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총장과 의과대학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증원 신청 규모는 지난해 실시한 증원 수요 조사와 비슷한 2,0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간 이어진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각 대학의 신청 접수는 마지막 날에 몰렸습니다. 지난해 1차 수요 조사 때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2,800여 명까지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진주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에서 200명까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재 125명 정원인 조선대학교는 1차 조사 때와 같은 45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강의실 여건이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170명까지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결론은 그 최종 결정은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대학 증원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의대하고 소통해서 진행해야죠. 정원이 10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의대는 최대 3배까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총장과 의과대학이 이견을 보이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의과대학장에 공개 항의가 있었던 경북대는 정원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을 신청하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300명, 400명 신청하고 싶은데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250명 숫자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실습, 연구 공간, 학습 공간,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대학 총장들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할 의과대학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국공립의대와 달리 사립대는 재단 차원에서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증원 규모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총장님 의지를 의과대학장이 수용해서 어쩔 수 없이 적어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데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을 일축한 건데 내분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손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컷오프 통보 이후 거취를 고민하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장을 주재하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탈당설이 퍼졌지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잔류를 선언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안도했습니다.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당장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곧 최종 결론이 날 거라며 탈당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또 많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시간 끌 수도 없고 며칠 내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공천에 반발하는 다른 비주류 의원들과 뜻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종석 전 실장이 후위를 모색하며 지금은 한 발 물러선 거란 관측도 변수입니다. 총선 이후 차기 당권을 놓고 임 전 실장이 세력 규합에 나설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일전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을 광주에서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탐욕과 만행이 난무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광주 시민이 사랑했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월 총선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시를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동탄 호수공원에서 반도체 중심지인 경기 남부에서 미래과학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화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이 앞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더는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으로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격수 배치 등 전략적 선택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수장 이준석 대표의 화성을 출마해 겉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항마 선정을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전략 공천한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대 이준석 대표라는 대진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략적 배치를 고민해보겠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과 수도권,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만큼 중도와 보수층 표심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 4선 중진 의원을 적극 영입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선 추천도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 신인 비율을 고려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무감동 공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과 TK 등 일부 강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선정하는 국민 추천제의 구체적 방안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황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년 동안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집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SPC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 620만 원어치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 등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사 징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에 관여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징계유 회부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채 끝내 해임된 겁니다. 박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고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언급해 검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임된 이성윤 전 검사장도 정치적 해임이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을 받자 검사 징계에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4월 감찰이 종료됐고 대검의 징계를 청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고발사주 의혹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송 검사는 이미 검찰에 꽂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였습니다. 반면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최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검사 징계 공정성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포공항이 광고업체의 제조사 부도로 사라진 자재로 8년 전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작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처럼 과도한 복구로 인해 늦어진 작업 기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산에 광고물이 있던 벽면. 8년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업체는 올해 1월 1일 광고물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실리콘을 이용한 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8년 전과 똑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 타일 131개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에폭시로 구멍을 메웠고 없는 타일을 구하느라 상당한 시간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을 뗀 공간이 나머지 벽면과 달라 보인다며 광고 벽면에 4배가 넘는 벽 전체를 새로 단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다른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데 뭐 끝부터 힘드시니까 바꿔줍니다. 여기에 국제선청사 1층 내에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업체는 심야에 공사하느라 추가로 1억 원 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17일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코로나19 당시 국제선이 폐쇄돼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게. 왜냐하면 수작업이어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색깔도 틀리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원상 회복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제받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원상복구 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과한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쪽에 조정 신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던 한국공항공사.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강제하며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서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decades,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4일 오후 3시 2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2% 급등한 67,320달러, 우리 돈으로 8,97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에 오른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대까지는 3%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6살 서민규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남자 피겨 종목에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차준환 홀로 독주한 남자 피겨 무대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서민규는 앳된 10대 소년이지만 우승 소감을 밝힐 때만큼은 사뭇 어른스러웠습니다. 첫 주니어 월드에 출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고 이렇게 1등이라는 등수까지 얻어서 정말 행복한 대회입니다. 지난 2006년 김연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피겨 간판 차준환이 지난 2017년 달성한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피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쾌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니어 월드에서 메달을 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제가 우리 한국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서민규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민규가 이번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받은 총점은 230.75. 지난해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점수인 301점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보통 남자 피겨 선수들이 전성기를 20대 후반에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서민규에겐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원래 처음 했던 것처럼 계속 연습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경쟁자 없이 차준환 홀로 10년 가까이 독주하다시피 한 한국 남자 피겨는 지난 유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겸에 주니어 세계 챔피언 서민규까지 등장하면서 한층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사격의 살아있는 전설 진종호 선수가 서울 성동구 소속사 사무실에서 공식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진종호는 올림픽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4개를 따냈으며 양궁의 김순영과 나란히 한국선수 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 4개와 최다 메달 6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사격 역사상 권총 50m에서 최초로 단일 종목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종호 선수의 은퇴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사격 선수한테 치명적인 노안이라든지 수전증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그거가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만나다 보면은 식사 자리도 포함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다 보니까 지독히 외로웠던 점,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도 해소되겠는데요.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비나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내일까지 동해안에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6.5도 등으로 어제보다 4에서 7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0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가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3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전임의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제한한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된 전공의는 7,800여 명. 정부는 이들이 근무지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날에 50개 수련병원을 조사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 행정처분 절차를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7,000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뤄지는데 현장 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면 선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상 참작이 가능하겠죠.
부재가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서가 발송되고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일정도 1년 이상씩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받는 순간 그 전공의들이 있게 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 회원 권익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말로 계약이 끝난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들과 달리 전임의들의 계약 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3주를 넘어가는 가운데 전임의들의 이탈 규모까지 커질 경우 의료 공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한 외과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가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수 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떳떳이 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오래전 번아웃이 됐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글은 내려간 상태이며 아직 사직서가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지도부들이 내일부터 경찰에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공의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전공의들을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 현직 지도부인데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요청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발부터 압수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까지 불과 8일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방조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는 과정에 의협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 사이에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휴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나오거나 당국에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협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일반 회원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사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구체적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과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의 회동은 합류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존중해줘서 매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힘을 합쳐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총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어제 입당식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꽃길만 걷다가 그게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영등포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부의장도 저는 추대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이 하위 10%를 받고 거기에 전략적인 그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집어넣는 걸 보고 정치 오래 한 제 경험으로 이거는 부당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 순회에 돌입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천안에 이어 오늘은 충북 청주를 찾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과 서원대, 지역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패했고 이후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청주 상당 재선거에서 당선돼 한석을 차지했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이 해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행정처는 뒤늦게 초본 등 최소 26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라자루스의 기존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300GB가 넘는 전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인 PDF 파일 26개가 복원됐는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전송된 다른 파일들은 심층 포렌식을 해도 기술적인 한계로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소행에 선을 그어왔던 대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 달에 5%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 명에게서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 한 달에 5%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5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 만들어내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분에서 10분 안에 가짜 영상 여부를 분석해내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한국인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을 기반으로 해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탐지율이 100%는 아닌 만큼 증거 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부부가 인도 여행을 하던 중 야영을 하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7명 중 3명이 검거됐습니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트주 둠카의 한 들판. 평온해 보이는 이곳에서 지난 1일 밤 스페인 국적의 부부가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영하던 텐트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집단 구타와 함께 성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부부는 스페인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엉망이 된 얼굴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괴한들은 헬멧과 돌로 마구 때렸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부부는 여러 달째 인도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लेकिन देखने से लगा कि उनके साथ घटना हुआ है तो चोट चेहरे पर दिखा जिसके आलोक में उसको प्राथमिक स्वास्थ्य केंद्र सरैयाहाट नजदीक में है वहां पर ले गए. 천인공노할 범죄 소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경찰이 용의자 일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봉지로 얼굴이 가려진 용의자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फलतः उनको गिरफ्तार किया गया है और जो भी उसमें शामिल और लोग हैं उनकी भी गिरफ्तारी जल्द की जाएगी क्योंकि उनका नाम पता सत्यापन हो चुका है.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당시 23살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독일군 고위 간부들이 타우러스 미사일로 크림대교를 타격하는 가능성을 논의한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방이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국제기구 관계자가 들어갑니다.
유엔 본부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신임 평양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으로 조 콜럼바노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기구 직원이 북한에 입국하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현지 시간 4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는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16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로봇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16번째 민생 토론회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윤 대통령은 사업 추진을 맡게 될 특수목적법인의 LH 참여를 언급하며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공항 사업 시행 SPC가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LH라든지 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이 좀 적극 참여해서 SPC를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대구 중심지인 동성로는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 대구를 로봇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성 알파시티는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 혁신지구로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한강 물이 남아도니까 도수관론을 거래 설치해가지고 그 물을 안동댐으로 가져와서 한 70%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면 이 경북 지역의 전체의 물 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신공항 사업 추진부터 지역 성장 산업, 또 낙동강 상수원 문제까지 대통령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에 대구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제도약 발판을 다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봄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동해안에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 부산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8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